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역사가 김영준입니다. 태종실록 제14부 태종의 칼끝 민시일가로 향하다 라는 주제를 가지고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할까 합니다. 1407년 6월 태종은 자신 몰래 이미 결론이 난 세자의 혼사 문제를 논의를 했었죠. 바로 공부와 이연이 주도했던 그 논의였는데 일단 공부와 이연을 잡아다가 국문을 하기는 했지만 이런 결론을 내려요. 저 사람들이 결과적으로는 나라를 위해서 그랬던 것이지 뭐 다른 뜻이 있어서 그랬겠냐. 그냥 풀어줘라 하고서 용서를 했다라는 거죠. 하지만 태종은 여간 찜찜한 게 아니었다는 겁니다. 어차피 이 일을 주도했던 공부와 이연은 피레미에 불과한 사람들이었고 그리고 또 눈치 없이 여기에 동조했던 하륜도 그렇게 큰 문제가 될 건 아니었어요. 역시 태종에게 있어서 가장 거슬리는 것은 뭐니 해도 민씨 가문이었다라는 거죠. 하지만 여기서 좀 의문이 드는 부분이 이거죠. 도대체 왜 민제가 신중하게 처신을 했잖아요. 그리고 민무부와 민무실도 신중하게 처신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민씨 집안은 이 문제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깊숙이 관여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선을 긋고서 자기들은 빠지려고 그랬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태종은 왜 민씨 가문을 그토록 경계를 했던 것이냐. 제가 볼 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민씨 가문 입장에서는 이래도 끝장나고 저래도 끝장나고 정말 답이 없는 상황인데 이미 태종은 민씨 가문에 대해서 극도의 경계심을 갖고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부터 열까지 다 마음에 안 드는 거죠. 그 중에서도 가장 크게 거슬리는 부분은 아마 이거였던 것 같아요. 당시 민제는요, 모든 직책에서 물러나서 은둔해 있는 상태였어요. 그러니까 민제가 태종의 장인이라는 타이틀을 갖고는 있지만 지금 현재는 은둔 상태라는 거예요. 그런데 공부하고 이연이 가장 먼저 찾아간 게 누구였냐 이거죠. 하륜이 아니라 민제였다는 거예요. 즉 쉽게 말해서 현재 조정의 최고 실세이자 최고 공신이었던 하륜보다도 누구를 먼저 찾아갔냐면은 민제를 먼저 찾아갔다. 이거 정말 신경이 많이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태종은 아니 이것이야말로 내가 낮의 임금이라면은 민제가 밤의 임금이라는 것을 증명하는 민씨 가문의 힘이 얼마나 막강한지를 보여주는 증표가 아니냐 이거죠. 즉 아무리 민씨 가문이 조심스럽게 행동하려고 해도 주변에서 가만히 두질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하다고 보는 겁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의 핵심은 장인인 민제였는데 여기서 태종에 재밌는 규칙이 있습니다. 어떤 규칙이 있냐면은 일단 태종은 나이가 굉장히 많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가급적 터치를 안 하려고 그래요. 경로 사상이 상당히 대단하신 분인데 태종은 이렇게 생각했던 것 같아요. 민제가 문제의 핵심이긴 하지만 민제도 그렇게까지 위험한 건 아니다. 왜냐? 이미 장인인 민제는 살 만큼 사신 분 아니냐. 그러니까 가만히 내버려둬도 세월이 해결을 해줄 것이다라는 거죠. 그럼 진짜로 위험한 것이 누구냐라고 했을 때 바로 민무구를 중심으로 한 처남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또 엿볼 수 있는 게 뭐냐면은 태종이 정말로 두려워했던 것은 민씨 집안이 힘이 막강해져서 자신의 왕권을 능멸하면 어떻게 하지 그게 아니라 자기는 민씨 집안을 컨트롤할 수 있다 이거예요. 나는 정식 구단이고 산전수전 다 겪었고 내가 저 민씨 가문을 제어 못할 게 뭐 있냐 이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바로 자신의 아들 세자가 왕이 됐을 때 과연 세자가 저 민씨 집안을 제어할 수 있겠냐 이거죠. 어떻게 보면은 명태조 홍무제 주원장하고 상당히 유사한 고민을 한 상태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보면은 이 민무구를 비롯했던 처남들은 아직 젊은 데다가 또 세자하고 친분도 두텁다는 거예요. 세자가 어린 시절에 이쪽에서 자랐으니까. 물론 처남들도 장인을 본받아서 조심스럽게 행동하긴 했어요. 하지만 주위에서 계속 둥기둥기 우쭈쭈 해주는데 그 끊임없는 부추김을 받을 텐데 그 신중함이 영원히 지속되리라는 보장이 어디 있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현대 정치를 보더라도 정치권에서 그런 인물들 꽤 있어요. 본인은 원래 정치할 생각이 크지 않았던 것 같은데 주변에서 자꾸 바람을 집어넣는 거죠. 한번 해봐라. 당신 나가면 될 것 같은데 왜 안 하냐. 그렇게 바람이 들어가가지고 나온 사람들도 꽤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이 걱정했던 건 사실 이런 부분이었던 거죠. 1407년 7월 태종의 숙부 이화가 갑작스럽게 민무구와 민무지를 탄핵하는 상소를 올리게 됩니다.
그러니까 공부와 이현이 주도했던 혼담 사건이 있은 지 대략 한 달 정도 지나서였죠. 이 탄핵상소가 올라오게 되면서 조선 조정은 또다시 경랑 속으로 빠져들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탄핵상소 내용을 보면요. 이화가 민무와 민무지를 탄핵한 사유가 좀 다소 황당해요. 그러니까 그 주장들을 좀 살펴보면은 이화의 주장이 즉 이래요. 지난해 1406년이죠. 태종이 선입파동을 일으킨 적이 있었잖아요. 그 선입파동을 여기서 이렇게 써먹는데 하여튼 진짜 정말 꼼꼼합니다. 태종이 어떻게 공신들을 숙청해 나가는지 그 과정을 보면요. 이거는 기술의 경지를 넘어서서 예술이에요. 진짜. 정말 다 이유가 있는 행동들이라니까요. 보면은. 그거를 다 엮어서 한 번에 딱 끝내버리는데 자, 여기서 이제 이화가 지적했던 게 이겁니다. 태종이 지난해에 선입파동을 일으켰을 때 그때 당시 모든 신하들이 울면서 만류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 보니까 그때 당시 민무과 민무질은 은근히 이거를 반기는 기색을 띄었다라는 거예요. 다른 신하들이 다 울면서 전하 통촉하여 주시옵소서 그러심이 아니되옵니다 하고 있는데 민무가 민무질은 오히려 이것을 반기는 기색을 가지고 있었다. 그 다음에 또 태종이 선의의 뜻을 거두자 모든 신하들이 다 이제 천세를 외쳤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두 사람은 또 실망한 기색을 띄었다는 거예요. 일단 이거를 첫 번째 근거로 들고 자, 그 다음에 또 이제 탄핵 사유 이어서 쭉 보면요. 어떤 내용들이 나오냐면은 민무질이 이무를 찾아가서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아무래도 전하께서는 자신은 살려둘 것 같지가 않다라고 불평한 일이 있었다라고 폭로를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또 이화는 이런 얘기도 했습니다. 어느 날 태종이 민무구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임금에게는 아들이 하나만 있어야 되냐? 라고 묻자 민무구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은 세자 외에 영특한 아들이 필요 없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거예요. 사실 이 말이 원래 틀린 말은 아니죠. 왜냐면은 왕의 계승이 안정적으로 가려면은 가장 영특한 인물이 세자가 되는 거고 그리고 나머지 사람들은 너무 뛰어나면 오히려 세자의 지위를 노릴 수가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게 원래는 FM 답변이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거를 또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트집을 잡아요. 그래서 이화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민무구가 이러한 답변한 저희는 영특한 재능을 가진 왕실 자손들을 해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그러니까 떨어지는 사람을 세자로 올려가지고 왕위 앉혀놓고 자신들이 쥐고 흔들려고 했던 것이 아니냐라고 그렇게 의혹을 제기했다라는 거죠. 자, 사례의 내용을 통해서 이화의 탄핵상소 내용의 일부를 한번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지난해 전하께서 장차한 내선을 행하려 할 때 온 나라 신민이 마음 아프게 생각하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민무고 등은 스스로 다양하게 여겨 기뻐하는 미처의 얼굴에 나타내었으며 전하께서 여망에 굽어 쫓으시어 복위하신 뒤에 이르러서 온 나라 신민이 기쁘게 여기지 않는 이가 없었으나 민무고 등은 도리어 슬프게 여겼습니다. 이는 대개 어린 아이를 끼고 위복을 마음대로 하고자 한 것이니 불충한 자취가 소연히 나타나 여러 사람이 함께 아는 바입니다. 라고 돼 있죠. 이게 참 뭔가 싶기도 해요. 남들 울 때 혼자 웃었고 남들 웃을 때 혼자 울었다. 이게 뭔가 싶기도 한데 어쨌거나 뭔가 죄가 좀 있는 것 같은 느낌도 들긴 들죠. 이어서 보면요. 민무질은 지난날 전하께서 즉위한 지 오래되지 않았을 때 대접하고 위로하는 것이 특별하고 후하였는데도 정승, 이무의 집에 가서 앙앙히 불만의 뜻이 있는 것 같이 말하기를 전하가 마침내 나를 보전하지 아니할 것이니 장차 어떻게 할꼬 하므로 이무가 간절히 예의로 타이른 뒤에야 항복하였습니다. 그때도 처음부터 염려할 만한 일이 없었는데 민무질이 의심과 두 마음을 품고서 스스로 편안하지 못하였으니 그 뜻이 무엇이겠습니까? 요것도 참 어떻게 보면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데 그냥 민무질은 자신의 불안한 심리를 얘기한 거죠. 전하께서 내가 아무리 자중하고 신중하게 행동을 해도 자꾸 나를 의심하시는 것 같다. 나 이거 어떻게 하지? 그 말 한마디 한 건데 그걸 가지고서 교묘하게 비틀어가지고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거 도둑이 재발절인 거 아니냐?
처음부터 두 마음 품고 있었으니까 전하께서 후하게 대우해 주신데도 불구하고 본인 스스로 공연히 불안하게 여긴 게 아니었겠냐. 이런 식으로 또 이제 치고 나온 거예요. 자, 이어서 보면요. 듣건대 민무고 등이 주상께 아뢰기를 세자 이외에는 왕자 가운데 영기가 있는 자는 없어도 좋습니다. 하였다 하니 금장의 마음을 품은 것이 명백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금장은 이제 금장지심이라는 사자성어의 줄임말인데 반역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역심의 증거를 또 이런 식으로 제시를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세자 외에는 영특한 왕자가 있을 필요가 없다. 그 얘기는 왕실 자손들을 해치려는 의도가 아니었냐. 근데 이 말도 귀에 걸면 귀걸이고 코에 걸면 코걸이인 게 아니 그러면 세자 외에 영특한 아들들이 있으면은 이거 자칫 잘못하면은 후계자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니까 나름 신중하게 생각해서 한다는 답변이 그거였는데 제가 볼 땐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민씨 가문은 조심한다고 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이미 찍혔기 때문에 어떻게 해도 지금 아장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자, 아무튼 이화의 탄핵 상소가 올라온 다음에 결국 태종은 이 말의 진위를 가리기 위해서 지난번 이거이 때처럼 신하들을 소집해서 대질신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화가 주장한 말들은 전혀 근거가 없지는 않았겠죠. 아마 자기도 어디선가 들은 말들을 몇 가지 좀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를 좀 살짝 부풀리고 혹은 교묘하게 왜곡시켜서 태종에게 그런 식으로 이제 탄핵 상소를 올렸을 확률이 굉장히 높아요. 그리고 또 하나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뭐냐면은 이화가 누구냐 이거예요. 태종의 이복 삼촌이잖아요, 그죠? 그리고 태종의 가장 강력한 지지자였어요. 지금까지 1차 왕자의 나무부터 시작해가지고 현 시점에 이르기까지 태종의 거의 모든 일들을 뒷바라지 해가면서 킹메이커로서 맹활약을 했던 인물이 이화라는 겁니다. 이화가 이런 상소를 올렸다는 것은 이거는 추론인데 이화가 이런 상소를 올렸다는 것은 정말 혼자만의 생각이었겠냐. 여기서 좀 소설을 써보자면은 지난번 이거이 때처럼 소설을 써보자면은 어쩌면은 태종과 이화가 사전에 만나서 조율 작업을 거친 다음에 나왔던 작품이 아니었을까라는 그런 소설을 한번 써볼 수도 있겠죠. 아니나 다를까 대질신문이 이루어지자 이화가 주장한 것과 완벽하게 일치하진 않지만 얼추 비슷한 발언들이 있었음이 입증이 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사실상 이거는 답정너죠. 결국에는 이런 분위기 속에서 누가 아니라고 막 대놓고 얘기하겠어요. 대강 다 그냥 그 비슷한 말을 한 적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도 들은 것 같습니다. 이러면 그냥 그대로 입증되는 거예요. 물론 민무가 민무직 입장에서는 정말 억울하기 짝이 없었을 것이죠. 예전에 이거이가 그랬던 것처럼 정말 억울했을 거예요. 그때 했던 발언들은 단지 자신들의 불안한 마음을 표현한 것에 불과했다고 변론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그 비슷한 발언들을 했다는 것이 여기서 확인되는 순간 민무가 민무질의 불충한 행동은 이미 기정사실이 되고 말았다는 거예요. 그냥 말 그대로 답정너예요, 이거는. 당연히 공신들은 이구동성으로 민씨 형제의 불충을 처벌해야 된다라고 주장을 하게 됩니다. 자, 이에 태종은 잠옷 신중하게 행동하는 척하면서 야, 그래도 어떻게 이것만 가지고서 바로 처벌을 하냐. 내가 좀 다른 대신들한테 잠옷 좀 구해볼게 하면서 하륜에게 이숙번을 보내가지고 이 문제를 어떻게 처리하면 좋은지를 물어봤던 거예요. 아마도 태종은 하륜이 이 문제에 대해서 당연히 강력하게 엄벌을 쳐야 된다라고 답변을 할 줄 알았던 모양인 것 같아요. 그런데 천하의 하륜도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감이 많이 떨어졌습니다. 하륜이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거 별거 아닌 것 같거든요, 그죠? 아니 남들 울 때 웃고 남들 웃을 때 울었다? 그거 너무 주관적이지 않냐 이거예요. 그런 거 가지고서 처벌을 한다는 게 이게 좀 말이 되냐 이거죠. 그래서 하륜이 이거 암만 생각해봐도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전하께서 너무 트집 잡으시는 것 같은데 이거 과도하게 처벌하는 건 좀 그렇지 않냐라고 하면서 이거는 가벼운 처벌로 가는 게 옳다라고 답변을 했다라는 겁니다. 원치 않은 답변을 들었던 태종 당연히 매우 심기가 불편해졌죠. 그러면서 이숙번을 다시 보내서 하륜한테 너 말 똑바로 해라 하면서 경고를 하도록 했다라는 거예요. 자,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요. 이렇게 써있죠. 임금이 이숙번을 좌정승 하륜에게 보내어 민무고 등의 불충한 음모를 고하고 또 그 처치에 마땅한 방법을 의논하니
하륜이 엄연히 송구스럽게 여기지 않고 대답하였다. 그러니까 하륜이 이걸 굉장히 엄중한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고 그냥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했다라는 거예요. 마땅히 경한 법전으로 처해야 합니다. 왜냐면 자기가 볼 때 이거 아무리 봐도 별거 아닌 거거든요. 자, 그래서 이제 이숙번이 와가지고 하륜이 이거 가볍게 처벌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라고 태종한테 전하자 심기가 불편해진 태종 뭐라고 하냐? 임금이 다시 이숙번을 시켜 하륜에게 말하였다. 경의 말은 곧 안창후 장후와 같다. 이 안창후 장후가 누구냐면은 옛날 이제 중국 한 제국 시절의 신하인데 권신들의 눈치를 살피는 바람에 황제에게 제대로 된 직언을 하지 않았던 인물로 굉장히 유명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너 지금 민씨 일가 눈치 봐가지고 나한테 직언을 안 하는 거냐라고 그렇게 돌직구를 날린 거예요. 그러자 하륜이 이거 내가 실수한 건가 하면서 그제서야 황공에 하였다 하면서 이제 하륜도 벌벌 떠는 지경에 놓이게 되죠. 비록 태종은 하륜이 자신이 원하는 답변을 내놓진 않았지만 하륜에게 경고의 메시지를 전함으로써 적어도 자신의 의중을 신하들에게 알리는 데는 성공을 했다라는 거죠. 즉 이번 사안은 결코 가볍게 처리할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신하들한테 은연중에 알리는 그런 모양새를 갖추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신하들이 이제 감을 잡습니다. 하륜이 지금 경고 모은 거 보고서 그럼 가볍게 처벌할 내용이 아니면 이거는 엄중하게 처벌할 내용이라는 거네? 하고서 신하들은 서로 질세라 충성 경쟁을 벌이듯이 민씨 형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주장하고 나서게 되었다는 거죠. 하지만 어쩐 일인지 태종은 뜻밖에도 민씨 형제들이 원하는 곳에 기거해라 하는 정도의 가벼운 처벌로 끝을 내게 돼요. 물론 이 상황에서 이것이 태종이 진심이라고 믿을 신하는 없겠죠. 이거 믿으면 정말 정치 센스가 정말 없는 거거든요. 신하들은 감을 잡은 거예요. 이거는 더 요구하라는 거다. 그래서 또다시 이구동성으로 계속해서 민씨 형제에 대한 강력한 처벌을 요구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태종은 또 뭐라고 답변을 하냐면은 기껏해야 선의 사건 때 표정 관리 하나 잘못한 건데 그거 가지고 어떻게 그렇게 엄벌을 하냐. 그래서 나는 이 이상 좀 엄벌을 하기는 그렇다라고 본다 하면서 선을 그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나 신하들은 이번에도 역시 태종의 뜻이 본심이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더 강경한 처벌을 요구를 했다라는 거죠. 아니나 다를까 한 이쯤 되니까 태종도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다는 듯이 조금씩 처벌 수위를 높이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태종의 본심이 여기서 나오기 시작한 거죠. 자, 태종은 일단 민씨 형제들의 공신 노건을 회수를 합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단계로 관직 임명장이라고 할 수 있는 직접도 회수를 해요. 그래서 한 단계 한 단계 처벌 수위를 계속 높여가는 거예요. 신하들은 이 상황을 딱 보고서 판단이 선 거죠. 우리의 생각이 옳았다. 지금 전하께서는 강경한 처벌을 원하고 있는 거다. 다만 인정상 이거를 한 번에 하기가 좀 그러니까 우리들이 강경한 처벌을 요구하는 것을 근거로 해가지고 조금씩 처벌 수위를 높이시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여기서 전하께서 잘 보이려면 어떻게 된다? 계속 강경한 처벌을 밀어붙여야 된다라고 이제 깨달음을 얻게 되었다는 거죠. 이렇게 신하들이 계속 강경한 처벌을 요구를 하자 태종이 또 이제 밀당을 해요. 뭐라고 그러냐면은 그래도 민씨 형제가 중전의 친동생들이고 나한테 다 처남들인데 인정상 어떻게 극형까지 가할 수 있냐 하면서 선을 그었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은 인정상이에요. 인정상. 그러니까 이거는 극형에 해당하는 죄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원래는 극형에 처할 수 있는 죄목이지만 인정상 내가 못한다라는 거예요. 이 얘기는 뭐 인정만 빼면 나머지 다 할 수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서 이제 태종은 황희를 하륜한테 보냅니다. 이때부터 이제 황희가 좀 역사 무대에 본격적으로 활약을 하는데 황희랑 하륜한테 보내가지고 자신의 뜻을 전하면서 의견을 받아오도록 해요. 다시 또 하륜의 입을 빌려가지고 뭔가 좀 이제 돌파구를 마련을 하려고 한 거죠. 자, 이에 대해 하륜은 여기서 또 하여튼 감이 많이 떨어지셨는데 여기서 또 눈치 없는 행동을 합니다. 하륜이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근데 그 민씨 형제가 영특한 왕자가 필요 없다고 했지 영특한 세자가 필요 없다고 한 건 아니지 않냐. 그러니까 이거 뭐 큰 죄는 아닌 것 같은데 하면서 그런 답변을 또 내놨다는 거예요. 자,
또다시 이 하륜의 눈치 없는 답변에 심기가 매우 불편해진 태종은 다시 황희를 보내서 너 또다시 그런 헛소리 하지 마라 하면서 엄중한 경고를 날렸다라는 거죠. 이상의 내용을 사료를 통해서 보면 이렇습니다. 황희를 보내어 하륜에게 전지하였다. 민무고 등의 죄는 내가 사정으로 인해 능히 과단하지 못하였다. 그러니까 내가 사적인 인정 때문에 결정을 내리지 못한 거지 원래 이거 극형이 처해되는 거다 라는 것을 좀 여기서 암시를 한 거죠. 공신, 대간에서 백간까지 모두 죄를 청한 지가 여러 달인지라. 그러니까 벌써 몇 달 동안 이렇게 밀당 작업이 일어났던 거예요. 내가 부득이하여 지금 다만 직천만 거두고 목숨을 보존하도록 하였다. 그래서 이제 하륜한테 물어본 거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그랬더니 하륜이 뭐라고 대답하냐. 이 무리들이 세자를 제거하고자 하였다면 죄가 말할 수 없지만은 여러 아들을 제거하려고 하였으니 세자같이 중하지는 않습니다. 성녀가 저기함을 얻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륜은 뭐라고 이제 변론을 해준 거냐면은 아니 영특한 왕자가 필요 없다고 한 거지 영특한 세자가 필요 없다고 한 게 아니지 않냐. 즉 나라의 국본이라고 할 수 있는 세자를 흔들라고 했던 건 아니지 않냐. 그렇게 이제 나름 또 변론을 해줬다라는 거예요. 자, 황희가 이제 하륜의 답변을 태종한테 전달을 하자 태종이 뭐라고 얘기하냐. 황희가 공명하니 임금이 대신에 시주하는 자리를 가리키며 옛날에 이 사람이 여기 앉아서 정사를 의논할 즈음에 내가 한심한 말을 들은 적이 있다. 너는 빨리 다시 가서 묻기를 이 말을 일찍이 다른 사람과 말한 적은 없는가? 다시는 가볍게 말하지 말라고 하라 하면서 엄중 경고 메시지를 보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태종이 이 말을 듣고서 되게 실망한 거예요. 하륜이 엄벌에 처해야 된다라고 딱 주장을 하면은 그거를 이제 또 지렛대로 삼아가지고 어쩔 수 없이 내가 그렇게 해야 되겠다 하면서 이제 선언을 하려고 했던 모양인데 하륜이 또 눈치 없이 또 저런 대답을 하니까 아니 영감탱이가 갑자기 또 왜 이래 하면서 엄중 경고를 날렸다는 거죠. 하고 또 황희에게 이르기를 이 말이 만일 누설되면 내가 아니면 내 입에서 나온 것이다 하였다 라면서 이제 황희한테도 입단속을 시키죠. 자, 이어서 보면요. 황희가 이에 재차 하륜의 집에 가서 전지하니 태종의 뜻을 전달한 거죠. 엄중 경고 메시지를 전달을 하니까 하륜이 여기서 또 sik겁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보면 하륜이 눈치 없이 별 생각 없이 대답을 한 거지 뭔가 좀 의도를 갖고 한 것 같지는 않아요. 태종도 그걸 알았기 때문에 경고 메시지만 전달하고 끝냈던 거죠. 하륜이 바로 땅에 엎드려 전교를 받고 손을 모아 대답하기를 살 길을 지시해 주시니 몸둘 곳이 없습니다 하였다. 그러니까 하륜도 sik겁해가지고 벌벌 떨면서 아 죄송합니다 제가 실언을 했습니다 하면서 자기 잘못을 순순히 인정을 했다라는 거죠. 자, 이처럼 하륜이 또다시 눈치 없는 답변을 내놓는 바람에 태종은 일단 작전상 후퇴를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태종은 신하들을 불러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경들은 계속 민씨 형제들을 엄벌에 처리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데 지금 장인이 민재가 많이 늙었고 또 장모인 송씨도 병으로 알아 누운 지 오래가지고 두 분 다 언제 돌아가실지 모른다. 이런 상황에서 민씨 형제들을 강하게 처벌하는 것은 인정상 할 수 없는 일이다. 여기서도 나오죠. 인정상 할 수 없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아주 묘한 의미심장한 말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일단 이 문제는 여기까지 끝내도록 하고 나중에 때가 되면은 경들의 청을 들어주겠다라고 하면서 단서 조항을 달고서 민씨 형제에 대한 문제를 일단락짓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태종이 단서 조항으로 다뤘던 게 뭐냐면은 인정상이에요. 그 인정상의 내용이 뭐냐면은 자신의 장인과 장모가 늙고 병들어서 오늘 내일 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그 아들들을 처벌을 하는 거는 너무 좀 인정머리 없잖니 이거죠. 그러면 이 얘기는 뒤집어서 얘기하면요. 장인과 장모가 돌아가시고 인정상의 요구 조건이 해결이 되면 어떻게 할 수 있다. 민씨 형제들을 엄벌에 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된다라는 겁니다. 과연 민씨 형제, 아니 나아가서 민씨 가문의 운명은 어떻게 될 것인가? 거기에 대한 이야기는 다음 시간에 이어서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